명작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들국화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너무 늦게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붉은 망아지 제4부 대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붉은 망아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붉은 망아지 4부 대장. 토요일 오후 목장 일꾼 빌리버그는 마지막 남은 묵은 건초를 긁어 모아서 관심을 보이는 녀석들에게 울타리 너머로 던져주고 있었다. 하늘 높이 마치 대포가 뿜어낸 연기처럼 조그만 구름들이 사모리 바람에 동쪽으로 밀려가고 있었다. 산마루 숲에서는 그 바람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목장이 있는 분지에는 바람의 숨결조차 닿지 않았다. 소년 조디가 집에서 버터를 바른 두툼한 빵을 뜯어 먹으며 집에서 나왔다. 그는 빌리버그가 마지막 남은 건초를 긁어모으고 있는 것을 보았다. 조디는 일부러 발을 끌면서 걸었다. 구두 밑창이 닳는다고 잔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런 방식으로. 조디가 지나갈 때 비둘기떼가 검은 삼나무 위로 날아올라 원을 그리며 나무를 돌다가 다시 내려앉았다. 어지간히 자란 삼색털 얼룩 고양이가 오두막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뻣뻣한 다리로 마당을 가로질렀다가 다시 되돌아왔다. 조디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지만 그가 돌을 던지기도 전에 고양이는 오두막 베란다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조디는 돌멩이를 삼나무 쪽으로 던져서 흰 비둘기들이 차례로 날아오르게 만들었다. 건초 더미 앞에 이르자 소녀는 울타리에 기대었다. 이게 다예요? 중년의 목장 일꾼은 작업을 중단하고 갈퀴를 땅에 꽂았다. 그는 검은색 모자를 벗고 머리를 매만졌다. 습기 때문에 눅눅해진 것 말고는 이제 건초가 없어요. 그가 말한 뒤 다시 모자를 쓰고 마른 가죽 같은 양손을 문질렀다. 쥐가 엄청 많아요. 조디가 말했다. 많고 말고요. 득식을 해요. 아저씨, 일 다 끝나면 개들을 시켜서 쥐나 잡을까 봐요. 그래도 좋지요. 빌리버그가 말했다. 그는 눅눅해진 건초를 들었다가 공중에 뿌려보았다. 어디선가 쥐 3마리가 튀어나와 순식간에 건초 밑에 숨었다. 조디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통통하고 매끄럽고 건방진 쥐 3마리의 목숨도 머지않아 끝날 것이다. 장장 8달 동안 놈들은 건초가리 속에서 살았다. 고양이와 쥐덫, 쥐약, 조디의 손길로부터 안전한 그곳에서 그 안락함이 녀석들을 도도하고 건방지고 피둥피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녀석들의 목숨은 이제 하루도 더 못 갈 것이다. 빌리가 목장을 빙 두른 언덕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그러기 전에 먼저 주인님한테 여쭤보시죠. 어디 계신데요? 지금 여쭤볼게요.
저녁 식사하시고 산마루에 올라가셨어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조디가 다시 울타리 말뚝에 몸을 늘어뜨렸다. 아버진 상관하지 않으실걸요? 빌리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래도 여쭈어보세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아시잖아요. 물론 조디는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칼 티플리는 목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허락받기를 바랐다. 중요한 일이건 아니건 상관없었다. 조디는 점점 더 말뚝에서 몸을 축 늘어뜨리다가 마침내 땅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바람에 밀려가는 조그만 연기 뭉치들을 바라보았다. 비가 오려나? 그럴지도 모르죠. 바람이 꽤 불긴 하네요. 하지만 아직은 새지가 않아서요. 쥐들을 죽이기 전에 비가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조디는 어깨 너머로 빌리가 자신의 잔혹함을 알아차렸는지 확인했다. 빌리는 말없이 하던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조디가 돌아서서 바깥 세상에서 목장으로 이어진 언덕길을 돌아보았다. 성근 3월의 햇살이 언덕을 씻어 내렸다. 은빛 엉겅퀴와 푸른빛 루핀, 쑥대밭에 피어난 양귀비 몇 송이가 보였다. 산 중턱에서 검은 개 더블트리머트가 다람쥐구를 파고 있었다. 처음에는 앞발로 흙을 파헤치다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뒷발로 파헤쳤다. 지금껏 땅굴을 파서 다람쥐를 잡은 개가 한 마리도 없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참 열심히도 파고 있었다. 어느 순간 검은 개의 몸이 뻣뻣해지면서 굴에서 뒷걸음질을 쳤다. 녀석은 길이 나 있는 언덕 너머를 바라보았다. 조디도 그쪽을 보았다. 잠시 후 창백한 하늘을 배경으로 말을 탄 칼 티플린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목장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손에 무언가 하얀 것을 들고서. 소녀는 벌떡 일어났다. 편지다! 조디가 소리쳤다. 조디는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편지를 큰 소리로 읽을 것이 분명했고 그때 집에 있고 싶었다. 조디는 아버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칼 티플린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안장에서 내려 말이 옆구리를 쳐서 축사로 보냈다. 빌리가 안장을 내리고 말을 들여 놓을 것이다. 조디가 부엌으로 뛰어 들어갔다. 편지 왔어요. 조디가 소리쳤다. 그의 어머니가 콩냄비에서 고개를 들었다. 누가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요. 손에 들고 있는 거 봤어요. 그때 칼이 부엌으로 들어섰고 조디의 어머니가 누가 보낸 편지예요? 라고 물었다. 칼이 얼굴을 찌푸렸다. 편지 온 걸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는 소년 쪽으로 고갯짓을 했다. 우리 참견대장 조디가 그러던데요. 조디는 창피했다. 아버지가 한심하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저 녀석 정말 참견대장이야. 제 할 일 빼고는 다 참견하고 있으니 원.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죄다 나서려고 하고. 티플린 부인은 조디의 편을 들었다.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누가 보낸 편지예요? 칼은 여전히 조디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너 조심하지 않으면 애비가 아주 바쁘게 만들어줄 거야. 그가 봉투를 내밀었다. 당신 아버지가 보낸 편지 같더군. 칼이 말했다. 티플린 부인이 머리에 꽂았던 핀을 뽑아 봉투를 열었다. 그녀는 입술에 야무지게 힘을 주었다. 조디는
어머니의 눈이 편지를 훑어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토요일에 우리 집에 오셔서 며칠 머물 생각이시라고요. 그러고 보니 오늘이 토요일인데 편지가 늦었네요. 그녀가 우체국 소인을 확인했다. 그저께 붙인 편지예요. 어제 왔어야 했는데. 그녀는 추궁하는 듯한 표정으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이내 표정이 어두워졌다. 당신 표정이 왜 그래요? 아버지가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칼은 아내의 분노에서 고개를 돌렸다. 대체로 아내에게 엄한 그였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의 아내는 이길 수가 없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하루 종일 얘기만 하시잖아. 한 얘기를 하고 또 하고. 아버지의 말투에서 조디가 가끔 사용하는 변명의 느낌이 배어났다. 그녀가 칼을 비난하듯 말했다. 그게 어때서요? 당신도 얘기하잖아요. 물론 나도 얘기를 하지.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항상 똑같은 얘기만 하시잖아. 인디언 그리고 대륙 횡단. 조디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칼이 갑자기 조디를 쏘아보았다. 넌 좀 나가라. 이 참견대장. 어서 당장 나가. 조디는 비참한 심정으로 뒷문을 나선 뒤 문을 공들여 조용히 닫았다. 수치심에 젖은 조디의 풀죽은 시선은 부엌 창문 밑에 뒹구는 묘하게 생긴 돌멩이에 머물렀다. 너무도 희한하게 생겨서 조디는 쪼그리고 앉아 돌멩이를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열린 부엌 창문으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조디 말이 맞아. 인디언들 이야기하고 대륙 횡단 얘기만 늘어놓으시잖아. 인디언이 어떻게 말을 물고 달아났는지는 내가 아마 1000번도 더 들었을걸? 똑같은 이야기를 토시 하나 안 바꾸고 하고 또 하고. 티플린 부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조디는 돌멩이에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결 누그러들었고 차분했다. 조디는 목소리에 걸맞게 어머니의 표정도 바뀌었을 거라고 짐작했다. 여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봐요. 그건 아버지의 삶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아버지는 대륙을 가로질러 마차 행렬을 지휘했고 그 일이 끝났을 때 아버지의 삶도 끝났어요.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오래 지속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데 일단 그 일이 끝나고 나니 더는 그 일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만약 서쪽으로 더 갈 수 있었다면 아버진 갔을 거예요. 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바다를 보았어요. 그래서 멈춰야 했던 바로 그 바닷가에서 살고 계신 거고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허를 찔렀다. 허를 찔렀을 뿐 아니라 부드러운 말투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전에 나도 한번 본 적이 있어. 당신 아버지가 바닷가로 내려가서 서쪽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조금 날카로워졌다. 그러고 나서 당신 아버지는 술집에 가서 사람들한테 인디언들이 어떻게 말을 물고 달아났는지 얘기하셨지. 어머니는 다시 아버지를 달래려 애썼다. 아버지한텐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듣는 신용이라도 해요. 칼이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정 못 참겠으면 오두막으로 가서 빌리하고 있어야지. 그가 짜증스럽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다. 조디는 서둘러 할 일을 했다. 사료를 한 줌 쥐어서 닭을 쫓지 않고 모이를 주었다.
둥지에서 달걀도 모았다. 그리고 팔 한가득 장작을 2번 들고 와 장작통에 넘칠 정도로 쌓았다. 어머니도 콩을 다 익혔다. 어머니는 스토브 밑의 장작을 뒤적인 뒤 칠면조 털로 스토브 주위를 쓸어냈다. 조디는 아직도 자신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는지 알아보려고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면서 할아버지 오늘 오세요? 라고 물었다. 편지엔 그렇게 되어 있더구나. 마중 나갈까요? 티플린 부인이 스토브의 뚜껑을 쨍그랑 소리를 내며 닫았다. 그럼 좋지. 마중 나가면 좋아하실 거다. 그럼 그럴게요. 밖으로 나가서 조디는 개들에게 휘파람을 불었다. 언덕으로 따라와. 그가 명령했다. 2마리 개가 꼬리를 흔들며 앞서 달려갔다. 길가의 쑥대밭에 새 잎이 돋았다. 조디는 몇 개를 뜯어 잘게 조각을 낸 다음 손바닥에 비볐다. 짙은 쑥 향기가 진동할 때까지. 개들이 토끼를 쫓아 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조디가 본 개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토끼를 놓치고 나서 개들이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조디는 언덕 꼭대기까지 터벅터벅 걸었다. 길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르자 오후의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헝클었고 셔츠 자락을 펄럭였다. 조디는 발 아래 펼쳐진 작은 언덕들과 산등성이들과 거대한 셀리나스 계곡 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하얀 셀리나스 시내가 보였고 저물어가는 햇살에 반짝이는 도시의 창문들이 보였다. 그의 바로 아래쪽 참나무에서는 까마귀들의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나무는 한꺼번에 울부짖는 까마귀들로 시커멓게 변했다. 그때 조디의 시선이 그가 서 있는 지점에서 시작되어서 다음 언덕 너머로 사라지는 마차길로 향했다. 저 만치의 앞말이 끄는 마차 한 대가 보였다. 마차는 언덕 뒤에서 잠시 사라졌다. 조디는 자리에 앉아서 다시 마차가 나타날 지점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산 꼭대기에서 노래를 불렀고 연기 뭉치 솜들은 서둘러 동쪽으로 향했다. 마차가 시야에 들어와 멈추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마차에서 내린 뒤 말 앞머리 쪽으로 갔다. 멀리서 보고 있었지만 조디는 남자가 재지 꽃비를 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말이 앞머리가 앞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말이 앞으로 움직였고 남자는 천천히 말 옆에서 언덕길을 따라 걸었다. 조디는 반가운 비명을 지르면서 뛰었다. 놀란 다람쥐들이 길에서 달아났고 로드러너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마치 활강하는 매처럼 언덕 가장자리로 숨어들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조디는 자신의 그림자 가운데로 발을 디디려고 애썼다. 그의 발밑에서 돌멩이 하나가 굴러 내려갔고 조디는 계속 달렸다. 구부러진 길을 돌아서니 저 만치 앞에 그의 할아버지와 마차가 있었다. 소녀는 할아버지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달리던 걸 멈추고 점잖게 걸었다. 말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언덕길을 올라왔고 노인이 그 옆에서 걸었다. 저무는 태양에 그들의 거대한 그림자가 뒤로 검게 늘어졌다. 할아버지는 검은색 브로드 수트에 단화를 신었고 짧고 단단한 칼라의 검은 넥타이를 맸다. 손에는 태가 늘어진 모자를 들고 있었다. 흰 턱수염은 짧게 깎았고 눈 위의 흰 눈썹은 콧수염 같았다. 할아버지의 푸른 눈동자는 근엄하면서도 유쾌했다. 얼굴과 몸 전체에 완고한 노인의 기품이 배어났고
덕분에 그의 모든 동작이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돌이 되어서 다시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고도 단호했다. 한번 내디딘 발걸음은 결코 돌이킬 수 없었다. 방향을 잡으면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을 것 같았다. 조디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할아버지가 반갑다는 듯 모자를 천천히 흔들었다. 조디, 하랩이 마중 나왔구나. 그렇지? 조디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몸을 꼿꼿하게 펴고 발 뒤꿈치를 조금 끌면서 그의 걸음걸이에 맞춰 걸었다. 네, 할아버지, 오늘에야 편지를 받았어요. 조디가 말했다. 어제 받았어야 했는데. 그랬어야지. 다들 어떠냐? 할아버지가 물었다. 잘 지내세요. 조디가 머뭇거리며 말한 뒤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내일 저하고 쥐 잡으실래요? 쥐를 잡자고? 할아버지가 껄껄 웃었다. 요즘 사람들도 쥐를 잡는다니? 요즘 사람들은 워낙 허약해서 말이야. 그런데 쥐까지 잡아먹는 줄은 몰랐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놀이 삼아 잡는 거예요. 이제 건초가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쥐를 개들 쪽으로 몰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냥 구경만 하시면 돼요. 아니면 건초를 조금 두드리시던가. 근엄하고도 즐거운 눈동자가 조디에게로 향했다. 그러니까 쥐를 먹으려는 건 아니란 말이지. 아직 그 정도로 팍팍하진 않은 게로구나. 조디가 설명했다. 개들이 쥐를 잡아먹어요. 아마 인디아온을 잡는 거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많이 다르지. 하지만 나중에 기병대가 인디언을 사냥하고 아이들을 쏘고 천막을 불태웠을 때는 쥐 잡는 거하고 많이 다르지 않을걸? 두 사람은 언덕 꼭대기에 올라섰다가 다시 목장에 있는 분지로 향했다. 그들이 어깨에 내리쬐던 햇볕이 사라졌다. 많이 컸구나. 2cm는 더 큰 것 같아.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것보다 더 컸어요. 문에 표시를 해 놓았는데 추수감사절 때보다 2.5cm나 더 컸는걸요. 조디가 말했다. 이 녀석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보리가 되었나? 이삭이 패는데 어디 기다려 볼까? 할아버지가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디는 얼른 노인의 표정을 살피면서 자신이 기분이 상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푸른 눈동자 속에는 그에게 상처를 주려거나 처벌을 하려거나 버릇을 가르치려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돼지를 잡을지도 몰라요. 조디가 말했다. 안 돼. 그러면 못 쓴다. 네가 나듣기 좋으라고 괜한 소리를 하는구나. 돼지를 잡을 때가 아니잖니. 라일리 아시죠? 그 커다란 산돼지요. 라일리? 기억하고 말고. 라일리가 건초 가리를 구멍이 나도록 퍼먹다가 건초 더미에 깔려서 질식해서 죽었어요. 돼지들이 하는 짓이 늘 그렇지 뭐.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래도 라일리는 멧돼지 치고는 아주 착한 녀석이었어요. 가끔 제가 올라타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조디 어머니가 베란다에서 환영의 의미로 앞치마를 펄럭였다. 칼 티플린도 할아버지를 맞이하러 축사에서 나왔다. 해가 언덕 너머로 사라졌다. 안채의 굴뚝에서 나오는 푸른 연기가 석양의 자줏빛으로 물드는 목장의 하늘에
여러 겹으로 쌓여갔다. 연기 같은 구름들은 바람에 밀려 하늘에 무심히 걸려 있었다. 빌리버그가 오두막에서 나와 대야의 비눗물을 바닥에 뿌렸다. 빌리버그는 할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 주중인데도 면도를 했다. 할아버지는 빌리가 이 시대에 나약해지지 않은 남자 중의 남자라고 했다. 빌리는 중년이었지만 할아버지는 그를 소년 취급했다. 빌리도 안채로 달려갔다. 조디와 할아버지가 도착하자 세 사람이 앞마당에서 기다렸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칼이 말했다. 티플린 부인은 할아버지 턱수염 옆에 키스를 했고 할아버지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빌리는 턱수염 밑으로 빙그레 웃으며 할아버지와 악수를 했다. 제가 말을 들여놓겠습니다. 빌리가 말한 뒤 말을 끌고 돌아섰다. 할아버지가 그를 바라보다가 돌아서면서 지금껏 100번도 넘게 했던 말을 했다. 아주 쓸만한 청년이야. 저 친구 아버지를 내가 아주 잘 알았지. 노새 꼬리버그 사람들이 왜들 그렇게 불렀는지 몰라. 노새에 짐을 싣고 다녀서 그랬는지 원. 티플린 부인이 돌아서서 할아버지를 집으로 안내했다. 얼마나 머물 생각이세요, 아버지? 편지에는 말씀 안 하셨던데. 나도 모르겠다. 아마 한 2주쯤. 하지만 내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오래 머문 적이 있어야 말이지. 잠시 후 모두가 하얀 천을 덮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양철통 램프가 식탁 위에 걸려 있었다. 식탁 옆 유리창이 바깥쪽으로 커다란 나방들이 날아와 부딪혔다. 할아버지는 스테이크를 조그맣게 잘라 천천히 씹었다. 배가 고프구나. 여기까지 마차를 몰고 오다 보니 입맛이 돌아서 그런지 대륙 횡단을 할 때도 꼭 그랬지. 매일 밤 얼마나 배가 고픈지 고기가 있기만 기다렸지. 매일 밤 물소고기를 20kg씩이나 먹어치웠어.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렇지요. 빌리가 끼어들었다. 제 아버지는 진말을 부리는 마부였지요. 어렸을 때 저도 아버지를 도왔어요. 그때 아버지하고 저 둘이서 사슴 넓적다리를 다 먹어치운걸요. 자네 아버지를 내 아주 잘 알지.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어. 사람들이 노새 꼬리버그라고 불렀어. 노새에 짐을 싣고 다녀서 그랬는지 원. 맞습니다. 노새에 짐을 싣고 다녔지요. 할아버지가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한 번은 고기가 떨어졌지. 할아버지 말투가 묘하게 낮고 단조로워졌다. 수없이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특유의 말투였다. 물서도 없었고 영양도 없었고 토끼들조차도 없었지. 사냥꾼들이 코요테 한 마리 잡지 못했어. 그때만 해도 팀의 대장이 망을 보던 시절이었어. 내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난 눈을 뜨고 있었지. 왜냐고? 사람들이 굶주리면 마차를 끄는 소를 잡아먹었거든. 그게 말이 되니? 그런데 실제로 다른 팀에서 사람들이 집마차를 끌던 가축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야. 중간에서 끄는 가축들을 잡아먹다가 점점 더 뒤쪽 것들을 잡아먹고 나중에는 선두말을, 결국에는 뒷말까지 잡아먹었다나. 팀의 대장인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지. 커다란 나방 한 마리가 가까스로 방에 들어와 천장에 달려있는 등유 램프 주위를 맴돌았다. 빌리가 일어서서 손바닥으로 나방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칼이 나방을 잡아
손바닥에 진이겼다. 그는 창가로 가서 나방을 밖에 버렸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였냐 하면 할아버지가 다시 얘기를 시작하려는 순간 칼이 그의 말을 잘랐다. 고기를 좀 더 드세요. 저희는 푸딩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디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언뜻 분노가 스치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는 다시 나이프와 포크를 들었다. 하긴 지금은 무척 배가 고프구나. 얘기는 나중에 하마. 저녁 식사가 끝나자 조디의 가족과 빌리버그는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았고 조디는 기대에 들떠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조디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징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턱수염이 난 할아버지의 얼굴이 앞으로 숙여졌고 근엄함을 잃은 눈빛은 신기하다는 듯 불빛을 바라보았고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들은 검은 무릎 위에 깍지 끼워져 있었다. 혹시 내가 그 얘기를 했던가? 피오투족이 말 35마리를 몰고 달아났던 이야기. 하셨어요. 타오 지방에 들어가기 직전의 일이었죠? 칼이 끼어들었다. 할아버지는 얼른 사위 쪽을 돌아보았다. 맞아. 내가 얘기한 모양이네. 아주 여러 번 하셨죠. 칼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아내의 눈길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성난 아내의 눈초리에 물론 언제든 다시 듣고 싶지만요. 라고 덧붙였다. 할아버지는 다시 불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풀렸다가 다시 감겼다. 조디는 할아버지의 기분을 알 것 같았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 자신도 오늘 오후 참견대장이라고 꾸중을 듣지 않았던가. 조디는 기꺼이 참견대장이 되기로 했다. 인디언 얘기 해주세요. 조디가 말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다시 근엄해졌다. 남자애들은 늘 인디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어른들이 겪은 일인데 정작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건 애들이구나. 가만, 어디 보자. 내가 마차에 기다란 절판을 싣고 다니자고 제안했다는 이야기 했던가? 조디를 제외한 모두가 잠자코 있었다. 아니요, 얘기 안 하셨어요. 인디언들이 공격을 해오면 우린 늘 마차를 둥그렇게 이어놓고 바퀴 사이에서 싸웠거든. 마차마다 총구를 뚫어놓은 긴 철판을 들고 다니다가 그걸 마차 바퀴 앞에 빙 둘러 세워놓으면 방패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 철을 조금만 쓰면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내 말을 들어 먹어야 말이지.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왜 그런 쓸데없는데 돈을 쓰냐면서. 물론 다들 평생 그렇게 하지 않은 걸 후회했겠지만. 조디가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표정으로 보아 어머니도 할아버지의 얘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게 분명했다. 칼은 엄지손가락의 굳은 살을 뜯어냈고 빌리버그는 벽을 타고 기어오르는 거미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말투가 다시 회고조로 바뀌었다. 조디는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얘기는 담담하게 이어지다가 공격을 받는 대목에서 속도를 내다가 그 전투가 남긴 상처 얘기를 할 때 슬퍼지다가 넓은 평원의 무덤 얘기가 나오면 만가가 되었다. 근엄한 푸른 눈동자가 초연해졌다. 마치 정작 자기 자신은 얘기에 그다지 흥미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얘기가 끝나고 그 얘기의 주인공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빌리버그가 일어서며
바지 매무새를 고쳤다. 전 그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며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저도 제 오두막에 뿔로 만든 화약통과 총알, 권총 같은 옛날 물건들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지요. 제가 그 말씀 드렸던가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야기 들었네. 빌리,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대륙을 횡단할 때 지녔던 권총이 생각나는군. 그 짧은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 빌리가 공손하게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갔다. 칼 티플린이 화제를 돌리려 애썼다. 여기하고 몬토레이 사이엔 어떤가요? 가뭄이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가뭄이 심하지. 라구나 세카 쪽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어. 하지만 1887년 가뭄하고는 비교도 안 돼. 1861년도에는 코요테들이 다 굶어 죽었지 아마. 올해는 그나마 비가 380ml 나왔으니 다행이지. 맞아요. 그런데 너무 일찍 왔어요. 지금쯤 와야 하는데. 칼이 시선이 조디에게로 향했다. 조디, 넌 그만 잘 시간이 되지 않았니? 조디가 순순히 일어났다. 묵은 건초더미 속에 있는 쥐들 잡아도 돼요? 쥐? 그럼 잡아도 되고 말고. 빌리 말이 이제 쓸만한 건초가 없다더구나. 조디는 은밀하고 만족스러운 눈빛을 할아버지와 교환했다. 내일 제가 전부 다 죽일 거예요. 조디가 선언했다. 조디는 침대에 누워 인디언들과 들소들이 신비로운 세계를 생각했다. 더는 존재하지 않는 그 세계, 그런 웅장한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조디는 자신이 그런 시대의 영웅이 될 제목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요즘에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빌리버그라면 또 모를까. 그 위대한 종족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조디는 대평원을 생각했고 그 평원을 마치 지네처럼 횡단하는 마차들을 생각했다. 커다란 흰말을 타고 그 긴 행렬을 지휘하는 할아버지를 생각했다. 조디의 마음속에서 그 위대한 유령들이 지평선 끝으로 행진하다가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조디는 다시 목장으로 돌아왔다. 빈 공간과 정적의 소리가 들려왔다. 개 한 마리가 벼룩 때문에 몸을 긁으면서 발꿈치를 계집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에 검은 삼나무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디는 잠들었다. 조디는 종치기 1시간 반 전에 일어났다. 조디가 부엌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불을 지피려고 스토브의 장작을 꼬챙이로 쑤시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구나. 어디 가려고? 어머니가 물었다. 몽둥이를 구하려고요. 오늘 우리 쥐잡기로 했거든요. 우리라니? 할아버지하고 저요. 꼭 한 사람을 더 끌어들이는구나. 혹시 일이 틀어지면 같이 혼나라고 그러지? 곧 돌아올게요. 아침 먹고 나서 바로 몽둥이 들고 나갈 거예요. 조디는 방충문을 닫고 서늘하고 푸른 아침 속으로 달렸다. 새벽 새들이 요란하게 지저귀고 있었고 목장의 고양이들이 마치 투박한 뱀처럼 언덕길을 달려 내려왔다. 녀석들은 어둠 속에서 들쥐를 잡고 있었을 것이다. 고양이 4마리는 들쥐를 포식하고도 뒷문에 반원 모양으로 앉아 우유를 달라고 야옹거렸다. 더블트리 머트와 스매셔가
무슨 중대한 임무라도 수행하는 듯 덤불 가장자리를 킁킁거리고 다녔지만 조디가 휘파람을 불자 고개를 번쩍 들고 꼬리를 살랑거렸다. 녀석들이 달려와 몸을 비비며 하품을 했다. 조디는 개들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고물들을 쌓은 곳으로 갔다. 그는 낡은 빗자루 손잡이와 짤막한 나무 조각 하나를 집었다. 조디는 도리깨를 만들기 위해 주머니에서 신발끈을 꺼내 나무 조각을 빗자루 손잡이에 묶었다. 그는 새로 만든 무기를 휘두르다가 시험 삼아 바닥을 내리쳐 보았고 새 무기 위력을 깨달은 개들이 펄쩍 뛰면서 낑낑거렸다. 조디는 돌아서서 안채를 지나 살육의 현장을 잠시 둘러보기 위해 묵은 건축가리 쪽으로 갔다. 그러나 빌리버그가 뒷계단에 앉아 그를 불렀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침 식사하셔야죠. 조디는 방향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조디는 도리깨를 계단에 올려놓았다. 이걸로 쥐를 몰 거예요. 녀석들 아주 피둥피둥 하겠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마 꿈에도 모를걸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는 도련님도 마찬가지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빌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고 조디는 조금 움찔했다. 빌리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조디는 알고 있었다. 조디의 생각이 쥐잡게 해서 멀어졌다. 어머니가 나와서 종을 울렸고 그 순간 그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할아버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빌리는 빈 의자를 가리켰다. 어르신은 괜찮으신 건가요?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니지요? 옷 입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세요. 수염을 빗고 구두를 닦고 옷을 털고 그러시거든요. 티플린 부인이 말했다. 마차 행료를 이끌고 대평원을 가로질렀던 분이시라면 당연히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야겠지. 칼이 옥수수죽에 설탕을 뿌리며 말했다. 티플린 부인이 그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욕을 하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협박에 칼은 짜증이 치밀었다. 그 철판하고 35마리 말 이야기를 도대체 몇 번이나 더 들어야 해? 다 끝난 얘기야. 다 지난 일을 도대체 왜 잊지를 못하는 거냐고. 말을 할수록 그는 점점 더 화가 났고 점점 더 목소리가 커졌다. 왜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해야 하지? 대평원을 가로질렀다고? 그게 어쨌단 거야?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그 얘기를 반복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 순간 부엌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네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칼은 옥수수죽 숟가락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턱을 어루만졌다. 다시 부엌문이 열렸고 할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왔다. 입가에 어색한 미소를 머금었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잘들 잤니? 그가 말하며 의자에 앉아 옥수수죽을 바라보았다. 칼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제 얘기 들으셨습니까? 할아버지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저 웃자고 한 소리였어요. 조디는 수치심에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숨을 죽인 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행동은 참으로 끔찍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는 것과도 같았다. 자신이 한 말을 주워 담는 것도 끔찍했지만 자신이 한 말을 수치스러워하며 주워 담는 것은 그보다 더 끔찍했다.
할아버지가 곁눈질로 칼을 바라보았다. 난 지금 상황을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네. 화나지 않았어. 자네의 말이 맞는지도 몰라. 앞으론 조심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요. 그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해하지 말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분별이 흐려진다네. 어쩌면 자네 말이 맞는지도 몰라. 대륙횡단은 끝났어. 이제 잊을 때가 됐어. 다 지난 일이니까. 칼이 식탁에서 일어났다. 전 먹을 만큼 먹어서 그만 가서 일을 좀 해야겠네요. 천천히 들게, 빌리. 그가 일어섰다. 빌리도 남은 음식을 허겁지겁 입에 넣은 다음 곧바로 뒤따라 나갔다. 그러나 조디는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이제 옛날 얘기 안 해주실 거예요? 조디가 물었다. 물론 해주고 말고.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때만 할 거다. 전 듣고 싶어요, 할아버지. 물론 듣고 싶겠지. 하지만 넌 아직 어려. 어른들이 겪은 일인데 애들만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조디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서 기다릴게요, 할아버지. 쥐잡을 돌있게 만들어 놨어요. 조디가 문 앞에서 기다렸고 마침내 노인이 나왔다. 할아버지, 어서 가서 쥐 잡아요. 조디가 소리쳤다. 난 그냥 햇볕에 앉아있을란다, 조디. 쥐는 네가 잡으렴. 원하시면 제 도리께 쓰셔도 돼요. 아니, 난 그냥 여기 앉아있을란다. 조디는 쓸쓸하게 돌아서서 묵은 건쪽 아래쪽으로 향했다. 통통한 쥐들을 잡을 생각을 하며 기분을 내보려고 했다. 그는 도리깨로 땅을 내리쳐 보았다. 개들이 아양을 떨면서 주위에서 낑낑거렸지만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집 뒤쪽에 할아버지가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작고 갸냘프고 검었다. 조디는 가던 길을 돌아와서 노인을 발치에 앉았다. 벌써 왔니? 쥐를 잡았어? 아니요, 다음에 할래요. 아침의 파리들이 낮게 날아다녔고 개미들이 계단 위를 바쁘게 오갔다. 언덕 쪽에서 짙은 산쑥 향기가 풍겨왔다. 베란다의 합판이 햇살에 따스해지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언제 얘기를 시작할지 조디는 알 수 없었다.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자신이 거칠고 늙은 손을 바라보며 할아버지가 말했다. 대륙횡단이고 뭐고 다 부질없는 일 같구나. 그의 시선이 산허리를 따라 올라가다가 죽은 나뭇가지 위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매에게서 멈추었다. 늘 옛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긴 그런 게 아니란다. 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뭔가 느끼기를 바란 것뿐이야. 사실 중요한 건 인디언도 모험도 서부로 향했던 것도 아니었어. 그 많은 사람들이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한 몸이 되어 움직였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끄는 대장이었다는 사실이었지. 그 짐승은 서쪽으로 움직였어. 그 사람들 모두 제각기 다른 원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만든 그 커다란 짐승은 그저 서쪽으로 계속 행진하고 싶어 했어. 내가 대장이었지만 만약 내가 아니었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장이 되었겠지. 어디에나 우두머리는 있어야 하니까. 햇볕을 피할 곳이 없어서 떼약볕에 드리워진 그림자들이
얼마나 선명했던지. 마침내 로키 산맥을 보았을 때 우린 모두 울었어. 모두 다 같이. 마침내 이곳에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움직임, 서부로 향하는 움직임이 중요했던 거야. 마치 개미들이 알을 나르는 것처럼 우린 삶의 터전을 이곳으로 끌고 와서 터를 잡고 살았단다. 내가 대장이었지. 서쪽으로 향하는 여정은 신만큼이나 원대한 계획이었어. 그 느린 걸음이 조금씩 쌓여서 마침내 대륙을 횡단한 거지. 그러다가 우리는 바다에 이르렀고 우리 여정은 거기서 끝났어. 할아버지가 말을 멈추고 눈시울이 벌겋게 되도록 눈물을 닦았다. 정작 내가 했어야 할 얘긴 바로 그거였단다. 마침내 조디가 입을 열었을 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저도 언젠가는 사람들을 이끄는 대장이 되고 싶어요. 노인이 미소를 지었다. 더는 갈 곳이 없단다. 바다로 막혀 있으니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어서 바다를 미워하는 노인들이 바닷가에 살고 있는 거야. 보트를 타면 되잖아요. 갈 곳이 없어. 대륙은 이미 누군가 다 차지했으니까. 하지만 가장 나쁜 건 그게 아니란다. 서부 개척은 이제 죽었어. 사람들은 더 이상 서부에 대한 열망이 없어. 이제 다 끝난 거지. 네 아버지 말이 맞아. 이제 다 끝났어. 그가 무릎 위에 손가락을 깍지 끼고 바라보았다. 조디는 서글퍼졌다. 혹시 레모네이드 한 잔 마시고 싶으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거절하려다가 조디 얼굴을 보았다. 그거 좋겠구나. 그래, 레모네이드 한 잔 마시자. 조디가 부엌으로 달려갔다. 어머니가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레몬으로 할아버지한테 레모네이드 만들어 드려도 돼요? 너 마실 것도 만들고? 어머니가 물었다. 아니요, 전 됐어요. 조디, 너 아픈 거 아니니? 어머니가 말한 뒤 갑자기 정색을 했다. 저장고에서 레몬 한 개 가져와. 앞찾기는 내가 꺼내줄게. 어머니가 다정하게 말했다. 존 스타인백은 조디 소년의 이야기를 빌려 한 사춘기 소년이 성인 세계로 입문하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이 소설은 순진의 세계에서 경험의 세계로, 낙원의 세계에서 신락원의 세계로 이행하는 모습이 보여져 성장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 책을 구해서 읽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붉은 망아지 4부작 전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